선택 2020 제21대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 김봉현 편집국장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도민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의미를 냉철히 되짚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도 여전히 준엄한 상황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당선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만큼 당선의 기쁨에만 취해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당선인들도 선거 과정에서 현재 제주가 처한 다양한 대내적 위기를 우려했던 만큼 제주의 미래를 진단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가 시작됐습니다.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가 21대 4.15 총선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을 초청해 제주미래 청사진과 정치 철학을 확인하는 선택 2020 21대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송재호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후보에서 당선인, 네.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곧 국회 입성하면 이제 예. 국회의원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이 따라 붙겠죠. 네. 자, 우선 축하드릴 테고요. 예. 뭐 총선 끝내고 나서 밤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뭐 거의 못 잤죠. 네. 개표 방송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캠프에서 계속 지켜보고 함께 해주시는 바람에 또 예의상 전례도 빼지면 안 돼서 네. 끝까지 이제 남느라고 사실 얼마 못 잔 상태로 나와 있어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흐리멍텅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좀 맑게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낙선이 아니라 당선된 이후에 부족한 잠은 뭐 얼마든지 견딜만 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도민과 유권자들께 간단한 당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출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당선으로 나오니까 계속 떨고 있다가 당선이다 하니까 굉장히 기뻤고요. 굉장히 영광스럽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점점 이제 기쁨과 영광은 책임감으로 바뀌는 거죠. 삶 자체가 코로나 위기와 함께 녹록지 않고요. 그렇죠. 제주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적지 않게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교차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합니다. 늘 우리 도민들 또 유권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 뜻을 잘 받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쭉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선 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제가 묻고 또 답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선거는 이제 유권자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도민의 심판이고 이번 제주 총선의 유권자 표심을 5글자로 좀 줄여서 축약해서 표현하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주도민의 표심은 땡땡땡땡땡을 심판했다. 이렇게 할 때 그 5글자를 좀 무엇이라고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제주도민의 선택은 심판은 저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의 국정관리를 잘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뭐 정확히 5글자를 맞춰주진 않으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라. 이런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군요. 민주당이 이번에도 제주 갑을 서귀포 세선거구에서 완승을 이뤘습니다. 세석을 전부 차지를 했는데요. 제주 총선 역사에서 5번째 연속 승리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민주당이 썼습니다. 뭐 서귀포 선거구인 경우에는 과거 새천년 민주당이 전신이죠. 새천년 민주당 당시부터 생각하면 6번째의 승리고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좀 특이한 현상인데 민주당이 선택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런지 정확하게 제주도민의 민심의 판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두 가지로 저는 맥락을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국가적 위기를 문재인 정부가 잘 관리했고 또 그 관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를 회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봐라 라고 한번 국가적으로 우리 국민적으로 그런 기대와 요구가 있었고 그런 국민적 관심이 제주에도 그대로 사실은 상당 부분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위기가 없었고 경제 같은 먹고 사는 문제가 주제가 됐다면 사실 선거의 과정은 무의미합니다만 결과가 또 이와는 다를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제주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당에게 연속적으로 준 건데 이 부분도
제주의 어떤 문제를 들여다보면 계속 그 민주당 정부서부터 이어져 오는 과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게 이제 4.3이고요.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이르러 이번 다음에 이제 배보상을 한번 해봐라. 또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도 김대중 정부 때 국제자유도시, 노무현 정부 때 특별자치. 근데 제주도민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부족하고 수선이 필요하다. 또 이것도 제대로 한번 그럼 수선해봐라. 그리고 현장에 살고 있는 농어민의 문제, 뭐 감귤의 문제, 뭐 축산의 문제, 도시민의 문제들이 그때부터 누적돼서 온 것들이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됐으니 그러면 그 축적된 것들을 응집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큰 그 기대를 해서 열심히 해보세요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 못하면 부족한 거 채워라. 매를 좀 맞을 생각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 도민사회에서는 그 민주당이 연속해서 이렇게 국회의원 세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피로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깨려면 이번에 당선된 세 분의 국회의원이 당적과 관계없이 제주와 또 제주 4.3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어쨌든 최일선에서 앞장서야 할 그런 책임을 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유 뭐 물론이고요. 도민들도 제가 현장에서 보면 피로증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당의 이념이나 또 후보가 지향하는 지점보다는 뭐 좀 이번엔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뭔가 좀 새롭게 해봐야 되지 않냐는 그런 물밑 흐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또 그런 흐름의 또 한 표현은 자꾸 현장 중시. 국회라고 하는 게 서울에 있다고 해서 서울에만 있지 말고 좀 농어촌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더 자꾸 그 국정과 괴리가 되는 느낌이 많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일종의 아주 그 친절한 비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삶의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4.3은 아주 뭐 중차대한 과제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세 국회의원의 협력은 뭐 그건 틀림없이 해야 되고 그것만으로 또 안 되거든요. 제주도 내부에 예를 들면 원희룡 도정과의 협력, 또 도의회도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별개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와의 어떤 협력 체계, 이 각자의 협력 체계를 하나의 큰 시너지를 넣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여야 가릴 거 없이 뭐 민주당이든 미통당이든 제주를 사랑하고 또 제주의 발전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어떻게 또 하나의 세력, 하나의 정책 세력으로 묶어낼 것인지. 네. 그렇게 해야만 뭐 일이 되는 거지. 뭐 우리 세 사람 또 도지사까지 넷 가지고 또 이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좀 충실히 더 해야 되겠다 네. 하는 부분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송 당선인님, 네. 평화와 인권이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네. 이번 선거에서 경험하시기에 뭐 후보로서는 이제 정치 신인이나 다름 없으셨는데 이번 선거 기간 중에 기억을 되살려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고 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장면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힘들었던 때와 보람 있었던 때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힘든 게 보람으로 이제 또는 이제 전환이 되는 이제 골이 깊으면 이제 산이 높지 않습니까? 깊은 골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데 힘든 거는 어쨌든 특히 농어촌 또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면 좀 사시는 게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렇죠 이러면 그 말 자체가 무한할 만큼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의 줄은 공항에 가보면 한 2시간 반. 그렇죠. 네, 하루 평균 이제 그 수입이 많게는 한 3만 원, 적으면 한 2만 원. 그니 뭐 아예 뭐 먹고 사는 걸 포기하는 굉장히 그런 힘듦 속에서 그런데 그 아주 우리 도민들께서 막 그렇게 짜증내거나 막 그 힘든 표정을 안 지으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 활기도 있고 뭐 이거 금방 지나가고 또 잘하면 될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내포해 있어서 제주도가 그런 그 힘듦은 힘듦이고
이것을 전환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이구나 하는 그 현장에 제가 배운 걸 많이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늘 교수로서 도청에 제가 전문직 공무원을 했고 교수를 했고 그렇죠. 무슨 연구원장을 했고 무슨 균형발전위원장을 해서 늘 어떻게 보면 좀 갑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늘 뭔가 좀 폼나는 이론적인 이야기나 듣고 뭐 강의나 좀 하고 토론이나 나가고 그런 곳에서 사실은 완전히 다른 현장 또 다른 의뢰 위치 이런 부분에 들어서 재부팅되는 거죠. 저 자신이. 네. 예, 종전에 생각했던 생각과 철학 가지고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재부팅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삶을 정말 배우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예, 그리고 종전에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누리던 위치였다면 이제 정말로 좀 봉사하는 위치로 왔구나. 그걸 잘못하면 진짜 사기꾼 되겠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중해지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힘들고 보람있던 순간이 어떤 특정한 장면이 아니라 선거 기간 내내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위치에서 적응해온 그 과정이 전반이 지금 다 좀 유의미하셨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셈이네요. 평화와 인권이 반맥해 주냐는 표현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 토론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제주도가 통상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가지고 먹고 사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인데 구두선이 아니라 뭔가 실체에 예, 만져지고 뭐냐, 느껴지는 이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병수 후보께 생태환경 도시를 제안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기대했던 답은 뭐 지하수를 가지고 삼다수 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이러면 이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병수 후보께서 이제 평화 인권도 거기에 더 가미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이제 언급결에 학교 그 학생들한테 질문하듯 가르치듯 평화와 인권이 반맥해 줍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여서 그것만 떼놓고 보면 참 이게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래서 이게 아주 큰 예방주사를 맞았죠. 가슴이 뭐 무지 쓰라리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그런 표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옳지 않았다. 그래서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소중히 하는 분들에게 다시 큰 한번 결례를 한 셈입니다. 뭐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잠시 계셨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두루 맡아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에 계신 동안 또 임명직 공무원을 경험한 시기도 있으셨고요. 뭐 또 한때 언론인으로 경험하기도 했고 대학에서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교수로 활동을 하셨고 뭐 다방면에서 여러 경험을 하신 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갑의 위치였는데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일반 그 서민들이 보기엔 슈퍼 갑 정도에 해당하는 게 국회의원으로 생각하는데 본인은 이제 선거 기간 동안 경험해 보니 국회의원이라는 위치가 도민에게 또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봉사하는 철저한 의뢰 위치에 있겠다 이런 각오로 들립니다만. 네, 슈퍼 갑 있으면 국민 소환해야지요. 네. 그게 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논의하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종전에 국회의원들이 슈퍼갑이 되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은 그 우스갯소리로 세계 최고의 비정규직이다. 그런 뜻인데 지금은 저는 그래가지고는 뭐 저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정말 국회의직에 충실하려면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민원실장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게 제주도의 유권자들의 민원. 사실 이게 제주도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전라남도의 민원이나 강원도의 민원이나 그걸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법을 통해서. 정부가 안 하면 정부가 하도록 좀 압력을 넣으라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죠. 저는 뭐 어느 그 베스트셀러에 큰 도둑, 작은 도둑이라는 거 있었는데 그 직무유기자들이 사실은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출마를 해서 하더라도 그럴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늘 국민이 원하는 바 민원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일단 좀 마음 아픈 부분 또 원하시는 부분 또 특히 우리 제주도는 국민의 일부로서 우리 도민께서 또 저는 더 가면 제주시 갑 유권자들께서 그 부분을 성실하게 일단 해결을 해드리는 게 옳고요. 해결을 다 할 수도 없죠. 그럴 경우는 또 정직하게 이런 부분이 걸려서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보고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 특별법 그리고 4.3의 완전한 해결과도 맥이 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 아까처럼 평화인권과 관련된 그 이른바 실언 네. 뭐 그런 구설도 좀 있었습니다만 선거 초반에 논란이 됐던 대동청년단 부친의 일형 문제 뭐 그 이런 자리를 빌어서 좀 도민께 좀 그 뭔가 좀 명확한 말씀을 한번 전해주시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만. 네. 대동청년단 문제는 이제 또 제가 비판받았다는 게 그걸 선거 때야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정말로 선거 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하고 제가 47에 저를 낳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네, 막내로 네, 네, 네. 그때는 뭐 저희들 뭐 7남매 네. 우리 어머니가 열을 낳으셔서 셋이 돌아가셨으니까 아이고. 그런 세월을 살았던 시절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집을 떠나는 바람에 아버님하고 좀 길게 삶 속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늘 내 고향은 이제 표선이었는데 내가 살던 곳은 제주시에서 학교를 다녔으니 그런 기회가 없었고 또 우리가 대화나 이런 것보다는 뭐 아시다시피 무슨 대학 가는데 국영수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때도 그랬어요. 그 정신이 없었고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또 늘 아버지는 제가 연대 정외과를 가는 바람에 대모해서 감옥 갈까봐 노심초사. 그 고생 그 걱정 또 우리 때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좀 아버님의 삶 속을 들여다볼 기회는 없었고요. 다만 아버지가 선친이 이제 표선 면장도 하셨고 돌아가실 때는 뭐 면민들이 나온 그 면회제로 또 표선에 공덕비도 2개 있고 해서 저는 그냥 좋은 일을 하신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그 4.3의 과정에 대동청년단이라고 하는 우익단체의 표선의 책임을 가졌다 했었다. 그리고 그 대동청년단이 어쨌든 어떤 곳에서는 4.3을 굉장히 아프게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단어 자체가 유족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사과를 드리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들이니까 자세하게 그거를 제가 찾아볼 다행스럽게 표선유족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주시고 또 4.3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해서 대략 전반적인 팩트 사실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아버지가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봉사로 이렇게 했던 것은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또 저로서는 4.3 문제를 또 안전하게 해결하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동력도 돼야 되겠다는 자부심도 있고 더 큰 책임감이시겠죠. 또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또 우리 어머니 쪽은 또 4.3의 또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쪽은 아주 알만한 분은 아는 제 형이 그러니까 어머니 쪽 제 형이 일본 4.3 유족회 회장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를 두고도 이렇게 양쪽이 그런 세월이었구나 하는 아픔 또 그런 시대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보다 진실은 규명하되 또 기억하되 또 그에 대한 명예도 회복을 하고 우리가 배보상은 해야 하되 이게 평화와 또 상생과 이런 인권과 이런 쪽으로 가는 기틀을 잘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는 거죠. 혹시라도 뭐 그 아버님의 이력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이제 송재호 당선인께서 국회에 들어가신 이후에 4.3의 산적한 현안을 누구보다도 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임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게 해서 애쓰겠습니다. 자, 관련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21대 국회 입성하시면 가장 첫 번째로 처리할 법안 뭐 이미 선거 과정에서 밝히긴 한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좀 간단히 밝혀주십시오. 예, 어쨌든 배보상의 기틀을 통해서 4.3이죠. 4.3 우리가 해결하겠다. 네. 특별법 전면 개정하겠다. 군사재판 전면 무효화하겠다. 추가 진상규명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당신의 대통령의 공약으로 한 거거든요. 제주도 공약이 네.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걸 총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2년 전에 70주년에 오셔가지고 국민께 도민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 이번에 와서도 보고를 드렸고 이거를 만약 못하면 저는
아주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야 이게 하세월 걸릴 수도 있지 않겠냐. 정권이라는 게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 이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반에 이걸 해야 되고요. 하려면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3 특별법 개정을 가장 최우선으로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또 심지어는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읍소를 하더라도 이건 꼭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우리 송재호 당선인 외에도 후보 신분의 많은 분들이 제2공항 갈등 해법 그리고 또 도민자치권 문제, 4.3의 완전한 해결, 또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또 지역 아젠다와 관련한 입장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안의 경우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변화가 있다거나 온도차를 보였다거나 미묘한 그런 변화를 좀 감지할 수 있었는데 우리 송재호 당선인인 경우에는 국제주의도시 비전 네. 늘 초기에 청사진을 만들어낼 때 역할도 하셨던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과 자본, 물류의 이동이 자유로운 이 국제자유도시의 초기 비전이 여전히 제주사회에 가능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기본적 그 타당성, 기본적인 그 흐르는 철학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조는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국제자유도시가 왜 나왔냐면 그게 1990년대 중반인데 소위 노비자 이게 비자를 자꾸 해가지고 이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데 특히 중국 관광객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비자를 면제하자. 직항로가 없으니 좀 항공로 개설을 좀 밖에 좀 많이 해달라. 또 면세점을 좀 해달라. 제주도 특례를 좀 달라.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한 수사적 용어였거든요. 국제자유도시의 당시의 내용은 노비자 직항로 면세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상당 부분 얻었어요. 실제 얻어낸 거죠. 공항 면세점도 생겼고요. 김대중 정부 때 하면서. 그리고 그 후로 이제 그 내용물들이 이제 많이 바뀌거나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러면 공항 면세점 하나로 끝내는 건지 또 다른 특례는 없는지 노비자는 이제 더 할 건지 말 건지 뭐 영주권 문제까지 지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정해서 제주가 밖으로 사람을 보내든 상품을 보내든 또 유치하든 우리가 내용물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내용이 제주의 지하수, 우리 지하수가 사실은 제주의 아주 소중한 생태 자원이니까 이런 생태 환경이 일종의 자산이 되는 시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품들, 뭐 청정한 우리 수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꼭 산물로만 수출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공돼서 우리 금능에 가 보면 35개 기업이 한 4천억 수출하거든요. 그건 식품 산업으로 바꿔서 그 식품 산업은 또 다 사람들이 장수하기로 하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니 장수 건강 산업과 연결해서 이거에 어떤 특례를 좀 부여할 수는 없을까? 그 노비자처럼 예를 들면 규제 자유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그 제주특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걸 바꾸자는 데까지 합의가 돼 있어요. 중앙정부도. 근데 다만 그 내용물을 바꾸는데 뭘로 할 거냐. 그리고 상징 용어를 국제자유도시 계속 쓸 거냐. 이게 맞지 않다면 이젠 버리자. 꼭 자유가 갖는 게 좋지는 않잖냐. 그럼 그게 무슨 뭐 생태환경도시도 될 수 있고 옛날에 무슨 환경수도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고 세계에 뭐 여러 가지 걸 우리가 그 용어는 브랜드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생각했던 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안전의 도시, 건강의 도시 이런 것들이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먹혀들지 않을까 해서 브랜드로 했고요. 그 콘텐츠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만든 걸 가지고 정부 입법을 통해서 정부를 설득해내는 거죠.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부를 여러 부처를 설득해내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일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제주도의 전반적인 미래 발전 방향이 제대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비자, 그다음에 직항로 개설, 또 면세 사업 이런 것들이 뭐 상당 부분 현실화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걸 겪어보니까 제주도가 유사일에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변화들을 최근 10년, 짧으면 5, 6년 사이에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노비자에도 이 문제가 생겼고 또 여러 가지 직항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뭐 공항이 과포화돼서 또 제2공항을 짓느냐 마느냐는 또 논쟁에 휩싸여 있고
면세점 문제는 또 제주가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 면세점들이 진출에 있어서 여전히 지금도 또 다른 대기업이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과거 산업 사회와 달리 이렇게 급변하는 그 시대 상황, 사회 상황과 맞춘 제주의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국제도시 비전에 대한 논란이고 재조명인 것 같습니다. 표현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국제자유도시로 초기에 그려진 그 청사진은 궤도 수정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상당히 불가피하고요. 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했죠. 했더니 넘치게 들어왔잖아요. 500만 들어오던 시절에 1,500만이 들어왔어요. 결국 해봤더니 도민들이 느끼기는 이게 누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 이게 오는 분들이 좋은 건지 우리가 좋은 건지. 사실은 거기에는 우리가 좀 싫다는 표현이 있는 거죠. 야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전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제주도 우리인데 땅값은 비싸고 남 좋은 일 하고 결국 잘못하다 우리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런 위기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좀 막막하게 들리기도 하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도민이 주도하는 산업, 도민이 주도하는 성장이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외부는 이제 그만하자 하는 논리가 있는 거고 그걸 하려면 면세점이니 뭐 어떤 무슨 관광단지니 이런 개념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 사업을 하더라도 조그맣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네. 또 우리 1차 산업 잘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좀 가공해서 좀 이쁘게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고 이것을 좀 도민 기업이 돈 버는 형태로 도민 기업이 성장하는 형태로 여기서 일자리를 만드는 형태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 반성에 입각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특례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특례를 여러 부처와 협의해서 하나씩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정부가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제주도는 식품 산업으로 해달라.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규제를 철폐해달라. 지금 그렇게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하면 그런 새로운 소위 지금과는 다른 그런 성장에 우리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우리 혼자 여기서 자급자족 경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끼리 문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이거는 안 되겠다. 어차피 통상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통상의 나라가 꼭 대한민국은 주요한 우리나라고 꼭 일본이나 중국만 할 필요 없지 않냐. 제가 신남방 정책에 제주선언이라는 걸 한번 했는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아주 중요한 우리 시장일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를 다룬 고지도가 여러 장이 있습니다만 그 제주를 그린 옛 지도를 보면 지금처럼 북쪽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남쪽이 위에 있는 그림들이 여러 장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주도가 한반도의 제일 최남단이 아니라 대항으로 나가는 그 첫 번째 주초라는 것이죠. 태평양의 첫 섬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제주의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또 말씀 중에 요지는 앞으로 제주도의 새로운 청사진이 궤도가 어떻게 수정되든 제주도 안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좀 고심을 좀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안은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그렇죠. 부족할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지역사회 제일 큰 현안입니다. 제2공항 갈등 해법과 관련한 입장 선거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질문도 받으셨고 대답도 하셨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갈등 해법 좀 명쾌하게 21대 국회에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공항은 좀 솔직하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말을 했지만 제주도에 그럼 한 5천만 오는 관광지가 될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죠. 저는 2천만 정도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섬들이 있는데 그렇게 무슨 1,500만 넘는 섬이 1,000만 넘는 섬도 드물죠. 드물고 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저는 또 한 생각이 아주 자유로운 왕래, 빈번한 교류가 좀 사회적 거리 또는 사회적 방역의 체계로 조금 더 이게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항의 수용력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그 공항은 활주로만 있는 공항의 개념에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의 공항 도시를 만드는 우리가 자손만대에 물려줄 공항인데 그럼 그 공항 도시의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 쉽게 말하면 기존 공항의 확장이 좋은 건지 정말 새로운 공항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2개 만들 건지 아니면 기존 공항은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새롭게 할 건지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 말을 하느냐고 자꾸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략돼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네. 돼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원점 검토가 좀 필요한데 네, 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네. 당선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떤 도민 합의와 도민 결정을 또 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도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구조의 결과를 또 그에 따른 도민의 합의를 또 이런 문제 제안이 꼭 무슨 어느 석학이나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모든 도민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제 결정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그걸 뒷받침하겠다는 의미고 뒷받침의 방식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좀 시도와 또 국토부가 연계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산업도 연계돼 있고 그러면 좀 총리실에서 그런 걸 할 수 있겠다. 총리가 사실은 총리실에서 그 부산의 경우는 실제 검토하거든요. 네, 네, 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 방식을 네, 준용하면 네, 그런 선례가 있죠. 예, 얼마든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타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역할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또 앞서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또 제주도정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으신데 앞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하시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해 보실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임위만 이야기한다면 이제 우리 우리 있는 2분 국회의원님들하고 일단 인원을 제가 첫째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겠죠. 예, 그건 이제 제주도 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역할을 좀 분담해야 될 것 같고 또 중앙당이 또 어차피 요구가 있겠죠. 예, 그럼 그것에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서 그게 어디가 됐든 제가 해야 된다 생각은 하고요. 다만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좀 돈이 좀 많은 위원회, 이 돈을 좀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균형발전위원회의 특위를 하나 지금 민주당에 사실이 있고 중앙선대위도 있고 다음 21대 국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균형발전 특위하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지역민생특위입니다. 지역 민생특위. 예, 그러니까 수도권 빼고 네. 우리 좀 힘든 지역끼리 예. 우리 국민들 어떻게 사는지 다 비슷하니까 네. 그거 가지고 좀 압력을 가할 때는 한 몇십 명이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한두 분에서 안 되겠다는데 후보나 국회의원들이 공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데 좀 일종의 국회를 세력화하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농어민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미통당도 동의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걸 가지고 좀 이거를 해서 빨리빨리 하나씩 풀어야 하는데 더 좀 역점을 더 볼까 하는 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 갑구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후보의 다자구도 선거였습니다. 경쟁했던 후보들이 여러 분 계신데 혹시 상대 후보의 정책 중에 상대 후보 공약 중에 이것만큼은 내가 좀 차용해서 하고 싶다. 참 좋은 정책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어느 후보의 어떤 정책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차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선 하나는 이제 박희수 후보가 국민 소환제를 이야기했는데 국회의원 일 못하면 소환하자 이거죠. 네. 근데 이게 국회에서 입법을 만들긴 당사자들을 소환하는 입법이니까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반드시 이거를 좀 국회에서 논의해서 이미 사실은 일정 부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논의의 틀을 좀 넓혀서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국회의 역할을 우리가 새롭게 정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뭐 소환만 하겠다가 아니라 네. 국회의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 정상적인 업무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같은 저는 외국에 가는 거는 꼭 비즈니스 썩 안 타도 되잖아요. 네. 좀 보내는 건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배우고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걸 외유성 유람을 다녀왔다 해버리면 못 가니까. 그렇게까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새롭게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장성철 후보께서 했던 그 식품산업단지는 그건 아주 제주가 시급하고 당장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건데 다만 이게 도정이 아니라 장성철 후보가 이야기했듯 국가
산업가 뒷받침하는 또 그런 산업단지로 네.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다음 우리 그 고병수 후보께서 이야기했던 생태 환경 도시야말로 그건 어떤 경우든 평화와 인권 못지않게 제주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의 가치이기 때문에 평화, 인권, 생태 환경을 잘 조합한 국제화의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선거구와 달리 제주갑 선거구가 다자구도였던 만큼 가장 격전을 치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우리 경쟁을 했던 장성철 후보 또 고병수 후보, 박희수 후보 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다 지역 사회에서 다 개인적인 선후배의 그런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 이후에 그분들과 합심해서 지역 사회 사회 통합하는 데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경쟁은 경쟁이고요. 사실 무슨 저는 전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적국도 아니고 경쟁을 한 것이고 경쟁을 통해서 승패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점수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뭐 일종의 또 섭함 또는 부족함 또는 스스로의 어떤 성찰에 다 저도 있고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겠죠. 시간이 좀 가면 오래된 또 인간관계가 보통의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혈연지연 학연이라고 하듯이 1차원적 인간관계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넘는 관계들이어서 뭐 쉽게 저는 좀 해결이 될 거다. 또 융합이 될 거다. 화학적 결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대탄 우리 그 후보께서는 문재인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그냥 그 가서 그냥 선배님 했는데 뭐 별로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가요? 그래도 그냥 제주적인 인연 때문에 네. 예, 또 기자 선배시고 해서 네, 그래서 네. 악수도 하고 그런 건 이제 앙금은 뭐 저는 뭐 풀리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분 다 훌륭한 분이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다 하나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우리 송재호 당선인의 진정성이 가장 큰 선결 조건이겠지요. 네, 네. 예, 그런 예. 자, 어쩌면 가장 곤란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뭔가 좀 유의미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선거 초반부터 송재호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도지사를 하고 싶어한다. 예. 임기를 채우지 않고 도지사 선거에 나갈 것이다. 이제 다음 지방선거가 2022년에 있는 셈이죠. 2022년이면 21대 국회의원 임기의 절반 가량밖에 안 되는 시점인데 송재호 당선인이 국회의원을 중간에 그만두고 도지사 출마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이거 정직하게 좀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지사를 하고 싶었죠. 네. 왜냐하면 선거를 꼭 나가서 내가 도지사에 당선된다는 것보다 제가 했던 일들이 228개 시군구의 문제, 시도의 문제를 듣고 해결책을 보고 또 시도지사들한테 기초다지사한테 배우고 균형발전위원장 지금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제주를 보게 되고 그럼 제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 제주도정액을 제한하거나 언론에 발표하거나 하는 거는 한계가 있게 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선거라는 걸 하게 되면 그 균형발전위원장 이제 대통령께서 연임을 시키시길래 그게 끝나면 또 선거 한 1년 전쯤이거든요. 지방선거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 뭐 7, 8개월쯤 임기 마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그런 뭐 당초에 계획이 있으셨지만 뭐 계획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망상 몽상 겸 꿈 겸 뭐 이런 거죠. 네, 네, 네. 근데 뭐 연임까지는 이렇게 대통령이 시키셔서 뭐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주갑에 나가라 그래서 대통령께서요? 아니요 당의 일정이 잘못하면 또 네, 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균형발전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이 가고 제가 그렇게 가보겠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으로서의 사장의 소위 사표 같은 수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저 혼자 가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이 제가를 하신 거죠. 예. 그럼 뜻이 그렇다면 가라는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오면서 저는 운명이라는 걸 많이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만 가는 게 아니구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또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맞다 싶은 게 전체적으로 제주도에서 일을 하실 분들은 많아요. 근데 정말 서울에서 좀 예산을 가져오고 또 서울에서 부처를 설득하고 근데 이 한국은 얼굴을 좀 아는 게 설득하는 데 좀 유리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14개 장관이 우리 위원회 위원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님 선거를 제가 10년간 했으니까 뭐 요소요소에 다 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소위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인맥 얼굴을 가지고 이제 제 선배들은 이제 다 연배들이 다 강창일 의원도 사선 다 망 70을 바라 이제 내일 모레 그렇네요. 70. 네. 문정인 교수도 70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 그 한 몇 년은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 일을 좀 더 하는 게 앞뒤가 맞구나 하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을 한다니까 어느 직이 높고 낮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민원실장인데 이쪽 민원실장을 하라는 게 이게 운명일 수도 있겠고 네. 제가 감히 또 하늘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또 그런 뜻으로 가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주 성실하게 임할 네,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역할이 숙명처럼 주어졌으니 이제 이 일에 네. 충실히 하라 예. 하는 그렇죠. 것으로 예.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셨고 네, 그것으로 대답을 좀 아니, 가름하도록. 덧붙이면 네, 하나만. 네, 이번에 180석 가까이 이렇게 그렇네요. 비례까지 해서 네, 저는 이게 기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코로나 위기를 겪은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선. 그리고 이 위기를 겪으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럴 텐데, 야 이거는 또 올지 모른다는 이런 게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 다음에 오면 더 세지겠죠. 그 뭔가 좀 이건 진짜 새로운 국면이다. 그 우리 대통령 또 우리 정부 이 국회의원들한테 이걸 한번 기왕 지금 하고 있으니 잘해봐라. 그래서 이게 숙제를 준 건데 그래서 이제 숙제를 정확하게 지지해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양날의 칼일 수 있다. 이 숙제를 잘못하면 회초리가 돌아오겠네. 회초리 정도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라는 역사 앞에 선 듯한 그 선거 자체를 논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다. 다음 2년 반 이후는 이게 잘못되면 저는 뭐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음 지방선거시 출마에 관한 논란은 종식된 것으로 그렇게. 송재호 당선인 신분입니다. 이제 낙선하신 경쟁 후보 그리고 경쟁 후보의 지지자들까지도 다 유권자셨고 도민의 한 분 한 분이십니다. 4년 임기 내에 제주도민과 지역 유권자들께 이렇게 임하겠다라는 각오를 좀 끝으로 카메라를 보시면서 도민께 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좀 자주 뵙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이렇게 그룹화, 맥락화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농어촌, 또 일반 생활의 정치, 또 관광이나 이런 산업, 또 생활체육 이런 식의 맥락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좀 뵙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생활정치, 유권자와 우리 제주 시민 도민들이 생활에서 불편한 것, 또 정말 삶 속에서 필요한 것, 국가가, 정부가, 국회가 내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시고요. 저를 찍었든 안 찍었든 관계없이 저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시민이시고 도민이십니다. 열심히 잘 받들고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송재호 당선인으로부터 제주미래 청사진과 총선 공약 실천 방안 그리고 제주사회 통합 노력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제주의 소리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취재진 워크숍과 공정보도 준칙 공표 그리고 지역 언론 공동기획 마련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공정보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결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은 제주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만 당선증을 쥔 송재호 국회의원이 다시 도민의 명을 받드는 것은 오늘이 시작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제주가 좀 더 유의미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격려와 채찍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듭 축하드리면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